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의 백병입니다.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이 중요한 4월이 시작됐습니다. 계절의 여왕 봄이 찾아온 것처럼 한반도 안보에도 그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까요? 어제 평양에서 조용필, 이선희, 레드벨벳 등 이 우리 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가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 공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예술단은 내일 북한 예술단과 합동 공연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시간에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교섭단체 첫 대표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았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노회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달 27일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3명이 피납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문무대왕함을 급파했습니다만 누구의 소행인지 왜 납치를 했는지 선원들의 소재도 일주일째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전망하는 시간이죠.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2일 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어제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예상과 달리 공연을 관람을 했어요? 네네. 남북 평화협력을 기원하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어제 오후 6시 반에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봄이 온다는 공연 제목이 붙었는데요.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평양 공연은 가수 조용필의 콘서트 이후에 13년 만입니다. 네.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등 북한 주민에게 익숙한 가수들이 평양에 갔는데요. 총 25명으로 11팀이 공연에 참석을 했고요. 이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인 리설지와 함께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남측이 봄 공연을 했으니 가을이 온다는 공연을 북한이 서울에서 한번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네. 아버지였던 김정일 전 위원장의 애창곡인 그 겨울의 찻집 그리고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노래들이 모두 이번 평양 무대에서 공연이 됐습니다. 공연 내용은 5일 국내에 녹화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공연단이 도착할 때 북측의 취재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어제 레드벨벳의 공연도 있었죠? 네. 북한의 반응, 북한 관객들의 반응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청와대가 북핵 해법을 일괄 타결해서 다시 단계별 협상 방식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 청와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이 북핵 협상을 일괄 타결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른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위원장이 한 말 때문인데요.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서 단계적 동시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일괄 타결식의 해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이 선핵 폐기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문제는 이 단계적 해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과거에도 협상 테이블에서 단계적인 해법을 주장한 후에 계속해서 보상만 챙긴 전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리비아식 해법도 2003년에 시작해서 2006년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 협상에 들어가면서는 이제 일부 규제를 풀고 네. 2006년 이제 마지막 핵폐기를 하면서 네. 이제 트리폴리에 미국 대사관이 이제 설치가 되는 이런 국교 정상화 이런 단계적 해법을 했는데 이걸 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일시적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됐죠? 예,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1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이달 1일부터 약 4주간 실시를 하고요. 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키 리저브 연습도 이달 중순부터 2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반도의 긴장감이 또 높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훈련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네. 훈련 기간은 좀 축소를 하고 또 과도한 훈련 홍보도 자제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 내용도 선제 타격보다는 방어 훈련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네. 훈련 내용도 되도록 드러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한국 병력과 미군 병력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도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하죠? 예. 네. 다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의외로 좀 빨리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판문점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이산가족 문제를 전담해온 한국 측 수행원이 잇따라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9일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고요. 우리 측 수행원 한 명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이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 수행원이 오랫동안 이산가족 상봉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라고 하고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계속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리선권 위원장도 남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전부 다 논의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리선권 위원장 입장이 과거에는 상당히 좀 완강했는데 예. 지금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그 검찰 조사를 좀 거부하고 있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현재까지도 검찰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내용을 보강해서 우선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은 혐의를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김유롱 여사의 조사도 타진을 해봤는데 김 여사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조사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는 110억 원대 뇌물수수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는 차명 보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350억 원 횡령 혐의, 또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 반출 및 은닉 등인데요. 총 14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달 10일까지로 끝나는데요. 아무래도 검찰은 현재 모은 수사 조각들 위주로 해서 일단 이 전 대통령을 먼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뒤에는 추가 혐의가 나온 뒤에 추가 기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앞으로 남은 이 구속 만료 기한 동안에 검찰로서는 정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제 6일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TV 생중계가 이제 법원 최초로, 그러자면은 대법원을 제외한 이 하급식 판결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되느냐. TV 생중계를 통해서 이게 좀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사가 매우 큰 사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이번 주 초에 TV 중계 여부까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TV 중계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8월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이 됐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보는 경우, 한마디로 국민 관심이 크고 또 공인인 경우에 이 해당 법원이 결정하면 TV 중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1심과 2심 재판까지 TV 중계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중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피의자 인권도 존중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 일단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재판부에는 이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비교섭단체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약칭 평화와 정의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도 시작이 돼서 제4원내 교섭단체로서 신고식도 바로 치르게 됐는데요. 이 교섭단체 첫 대표를 맡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신경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국회 처음 등원했는데 네. 오늘 첫 교섭단체 대표를 또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그때만큼 떨립니다. 그래요? 네. 네. 원래 노회찬 의원께서는 제가 이제 우연찮게 방송을 좀 들었는데요. 처음에 네. 이렇게 이제 이 민주평화당과 민주평화당에서 이제 그 제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네.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네, 회의적이겠다기보다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었고 그때도 제안이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그 상대당 내에서 이제 일각에서 그런 그 발언이 있어서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아무래도 저희들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저로서는 이제 미리 제가 방향을 정하기보다 신중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당을, 네,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이었죠? 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뭐, 여러 측면이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많이 평가해서 그런 결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네. 자,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있어서 뭐 시한 이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20대 국회의 그 지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네. 20대 국회까지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네. 21대 총선의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번 임시국회에서 평화와 그 정의의 의원 모임 출범. 반기는 분들은 누구고 또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국회 내부 그 교섭단체의 지형이 민주당이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한쪽에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있기 때문에 네. 진보와 보수, 범보수, 범진보가 뭐 2대1의 지형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정의와 평화가 들어가게 되면 2대2로 범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균형을 갖게 되기 때문에 범보수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지형이 불리해졌다고 여겨질 수 있고, 네. 범진보 쪽에서는 이제 나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입장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네. 아무래도 민심이 좀 더 있는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유승민, 네, 이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이 제2종대가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평을 한 데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좀, 이 범보수의 본부 중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요. 예. 자, 어떠십니까? 그런 논평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아무래도 뭐 당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서열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새 부대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싶고,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좀 빨리 노력해가지고, 네. 좀 새로운 보수를 재편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많이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지방선거에서 지금 두 당에 한 분이라도 이제 그 의원 가운데 한 분이라도 출마하게 되면은 이 교섭단체 주의를 잃게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남도지사로 나가시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말이죠. 일단은 평화당 내부에서 누가 어떤 선거에 나가냐 하는 건 전적으로 평화당에서 결정한 문제이고, 저희들이 뭐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다만 이제 박지원 대표께서도 평화당의 그 뜻을 당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평화당은 이번에 정의당과 함께 20명으로 그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금주 의원이나 이영호 의원 등 지금 무소속으로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그 영입 가능성 없습니까? 예, 뭐 그 부분은
평화당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의원들이 또 이상돈 의원 등 세 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사실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네. 당이 이렇게 그 통폐합된 마당에 계속 거기에 인질로 이렇게 잡혀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되고 네.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분들을 좀 풀어주는 것이 정치 도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첫 그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회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에게 좀 얘기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만나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인질은 석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질은 석방돼야 된다. 네, 저희가 좀 인질 문제가 좀 심각한데 말이죠. 지방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그 경남지사로는 이제 그 김태우 전 총리, 충남지사로는 이인재 전 최고위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각 당의 사정이 있는 건데 국민들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 재고가 바닥나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을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아,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이요? 예, 그래서 국민 건강에 좀 해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정의당은 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좀 신선한 인물들, 괜찮은 인물들을 좀 내보여야 될 텐데 아직 서울시장 후보나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곧 이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아마 공개가 될 것이고요. 네.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산뜻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이번 지방선거에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들, 그럴 만한 예비 후보들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평화와 그 정의에서도 그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같이 내게 될까요? 선거 문제는 그 각 당이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치르기로 했고요. 네. 당 차원에서 당대당의 선거연대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도 당연히 서울시장 후보는 내겠죠?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의당에서 이번에 그 내부 경선을 거쳐서 네. 서울시장 후보를 내게 될 것이고 그 경선 구도가 조금 며칠 내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 안철수 전 대표도 내일 모레쯤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 다른 당 내부 네. 문제를 얘기했는데 평화미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보를 내야 되고 또 후보를 낸다면은 마땅히 또 나설 만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상당히 위험한 출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아무래도 뭐 정치인이라는 건데 위험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공동교섭단체 구성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마주칠 현안은 아무래도 뭐 개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평화와 그 정의의 의원 모임의 역할. 지금까지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된 걸 봤을 때 어떤 점에 좀 주력해서 이 문제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로 함께 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게 정치권인데요. 현 상황은 뭐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골든타임, 더 네. 미룰 수 없는 그 골든타임이 한 달은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한 달 내에 좀 결단을 내리고 또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은 그래도 그나마 늦었지만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결국은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거나 혹은 지금 뭐 이게 단순히 양보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절충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런 그 탄력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그 어느 쪽도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권력구조는 권력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다면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로 이렇게 수렴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야당은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당제의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갖다가 얻어낸다면은 네. 그리고 합의와 균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국회가 그 총리를 추천한다고 대통령 권한 분산이 된다는 논리는 난센스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총리 추천제나 총리 지명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사실상 그 내각제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홍준표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만일에 이제 홍준표 총리가 되면 엉망진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그러면 추천된 홍준표 총리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 내각제를 막는 것은 총리 추천제를 봉쇄하면 내각제를 막는 게 아니고, 추천된 총리의 권한이 뭐냐. 네. 이 권한이, 책임 총리 등 해가지고 이제 상당한 실제 권한을 갖는 총리냐, 지금 같은 총리냐에 따라서 다를 문제이지, 추천제냐 아니냐에서 따라 다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조금은 더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군요. 네네. 자유한국당의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국회 해산을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발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개헌안 발의가 약속대로 안 된다면 해산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봤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국회 해산이 실제 가능하다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방안은 그냥 국회를 해산하고 새 국회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은 저는 개헌 논의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개헌과 관련해서 그 영수회담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수회담이라는 게 모든 걸 원점에서 시작하는 논의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최대한 논의를 좁힌 후에 마지막 어떤 화련점정의 어떤 결단을 앞두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도 저는 국회 내에서의 논의가 속도를 많이 빠르게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현 상태에서는 영수회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개헌안과 연계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야당 내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실제 정말 협상에 들어가면 과연 여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까? 이런 게 좀 물음표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표현한 표심이 의석이 그대로 정비례에서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민심 그대로의 결과가 이 선거 후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당들이 무조건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지지율이 높으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당제 현실에서 야당은 무조건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선거제도는 그 연동형 비례제를 받고 권력구조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네. 이 좀 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좀 짧게 좀 저희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그 김기식 전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한국당에서 지금 자진 사퇴 요구를 하는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 낙하산 토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노회찬 대표께서는 이 금융감독원장의 그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금융계 출신으로서 또는 금융산업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의 금융감독원장 취임이 불가피한 현실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죠.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해적에 납치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이 7일째지만 현재까지 납치된 우리 국민 3명의 수재는 물론이고 납치 세력의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그 전문 PD 전화 연결해서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는데요. 이 김영미 PD는 2006년이었죠. 그 동원업 피납 때 이 소말라리아에 가서 직접 그 피납 선원들을 그 취재, 이 국내에 알린 분이기도 하죠.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나 인근 해역에서 한국인 3명이 납치가 됐는데요. 이쪽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가요? 네,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0년 이전에는 동아프리카,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많이 해적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 그 이후에 2013년부터 서아프리카 쪽,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해적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네. 그래도 작년부터 더 나이지리아 쪽에서 해적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네. 이번에 납포된 한국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참치 어선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큰 선사들이 아니고 네. 뭐 가나에 기반을 둔 그런 선사거나 뭐 이런 작은 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납치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떨까요? 이쪽 그 나이지리아, 그러니까 지금 서아프리카 쪽에서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이제 조직폭력배라든지 아니면 항구에 있는 관리들과 결탁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가나 인근뿐만이 아니라 뭐 기니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이쪽으로 서아프리카 쪽에서 활동을 지금 조금씩 증가한 추세고요. 네. 이전에도 그리스 유조선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인도 선박 같은 경우도 협상금을 주고 풀려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협상금이 소말리아 해적보다는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면 한국 선박에 굉장히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쪽 지역에서 해적이 일종의 그 산업이 되고 있군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조직폭력배라든지 이쪽에 바다 쪽으로 계속 영역을 넓히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납치 세력의 그 정체나 신원 규모 이런 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납치 세력이 해적인 거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요. 네. 문제는 이 세력이 그 육지에 있는 항구에서 어느 정도 결탁한 세력인지 네. 그 규모가 이제 중요한데 항구에 있는 그 조직폭력배 세력들이나 그다음에 관리들하고 어디까지가 결탁이 됐는지 그리고 네. 앞으로 협상금을 얼마나 원할 건지 워낙 그쪽 해역에서는 이런 그 커넥션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협상금이라든지 앞으로 차후에 해적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 어느 정도 규모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일주일째 아직 연락이 없는데요. 어떤 뭐 그쪽에서 그 접촉도 없고요. 뭐 보통 그렇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예, 해적들이 그런 납치 사건이나 납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그들도 이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서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근데 그동안 벌어졌던 해적 사건들은 큰 규모도 있지만 작은 규모들도 많았거든요. 네. 보통 어선에 있는 뭐 물품이라든지 잡은 참치라든지 이것만 뺏고 그냥 석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린 711호에 그 타고 있던 그 가나 국적의 선원이 한 40여 명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은 다 풀어주고 우리 국민 3명만 납치하지 않았습니까?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그 핵심 요원이긴 합니다만 뭐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이제 돈을 노린 납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존에 벌어졌던 그 해역에서 벌어졌던 다른 사건들도 대부분 돈을 노린 그런 납치였고요. 네. 가나 국적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줬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가나 국적 사람들은 돈을 받아낼 수 없다라고 미리 포기하고 보낼 수 풀어준 있고요. 경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가나 선원 중에 우리 한국 선박의 조업 상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적에 유출한 어떤 조력자가 있지 않았을까. 내부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보통 이럴 때 몸값으로 얼마 정도를 요구합니까? 동아프리카 쪽에서 발생했던 소말리 해적 같은 경우는 금액이 천문학적이었고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거는 해적뿐만이 아니라 해적에 연결된 보험사, 그다음 변호사, 국제회계사 뭐 이런 국제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서로 나눠야 될 파이가 많다 보니까 더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 보험사나 이런 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돼 있는. 고리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해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동대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사실상 협상 과정이 이제 납치 비즈니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 쪽도 이게 지금 점점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는 아마 그쪽의 로컬 세력들, 나이지리아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파일을 나누는 정도까지만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럴 경우는 협상금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얼마 전 인도 선박 같은 경우는 협상금이 3만 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선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터는 정도.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많죠. 앞으로 서아프리카가 소말리아처럼 대규모 납치 비즈니스화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이제 그 청해부대의 그 문무대왕함을 사고 회복으로 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네. 서우에 이제 납치됐다 풀려났을 경우 인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군이 그쪽에 있음으로써 나이지리아 쪽에 있는 해적들한테 주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처는 굉장히 빠르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와 있는,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혹시 들어왔나 싶은데요.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 문무대왕함이 그쪽으로 간 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 피납선원들을 좀 빨리 풀려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이지리아에도 해군이 있습니다. 이번에 납치될 때도 해군이 따라갔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해군과 같이 합동으로 그쪽에서 해적을 대응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는 좀 다른 게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부 상태고요.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 정부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적에 대한 협상을 했을 때 좀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해적들 같은 경우는 관리들과의 결탁도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외교 당국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외교력이 많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소말리아보다는 나이지리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외교 당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요즘 최근에 일부 이 사례 등을 통해서 우리 외교 당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 태세를 할까요? 준비를 할까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이런 납치나 납포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대부분 엠바고가 많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다른 어선이나 우리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빨리 외교부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서아프리카 쪽에 대한 경계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어선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이런 쪽도 더 강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적의 경우는 차를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더 선주들이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피납된 우리 선원 세 분, 이분들의 문제가 좀 해결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귀환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나이지리아 쪽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지면 일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열흘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3주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유조선의 선원들 같은 경우는 3주 가까이 걸려서 협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풀려난 경우고요. 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비즈니스화돼서 네. 서아프리카 쪽이 소말리아 해적들처럼 몸집이 거대화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국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네. 해적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군대라도 그 해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국제적인 어떤 군대가 모여서 네.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면 이제 굉장히 커지는 사건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방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일단 선박 자체에 네. 그 안전 대피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해적들이 총을 가지고 스피드보트나 이런 걸로 다가오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군대에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식량이 보장된 선원 대피소가 그 선박 안에 있어서 네. 당장 납치되고 그런 사태를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해역이든지 해적이 출몰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 좀 더 그 정보라든지 이런 쪽에 귀를 기울이고 해적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네. 말라카 해협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해적이 출몰하는 지역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